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대표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제3지대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창당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지 기자, 지금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방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창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지 24일 만입니다. 창당대회에선 정당의 기본 방침인 당헌과 정강 정책을 채택하고요. 이와 함께 당지부도 꾸릴 예정인데 당대표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추대될 전망입니다. 가칭이었던 개혁신당 당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천하람, 허은하, 이인 창준위원장과 김철근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을 탈당해 창당을 주도한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함됩니다. 개혁신당에는 현재 당원 5만 3천여 명이 가입한 상태인데 이번 총선에서 전국의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창당대회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신속한 제3지대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과거 실패한 바른미래당 사례를 들며 물리적 결합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치부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창당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3지대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정치권 쟁점들 패널 4분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최병묵, 이종근 또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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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창당대회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 금태섭, 류호정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도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제3지대 빅텐트의 키맨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 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좀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이 개혁신당이 단독으로 만약에 그 뭐 현역 의원들을 확보해서 이제 올 총선에 그 뭐 기호 3번으로 과연 등장할 것이냐 아니냐, 뭐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당뿐만 아니고 이제 결국은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그게 뭐 새로운 미래든가요? 뭐 이제 이쪽하고의 연대 문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문제가 어떻게 매듭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각계약진으로 간다면 총선 때까지, 그렇다면 과연 단독으로 비례대표를 제외한 뭐 지역구의 당선자를 낼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 뭐 양향자, 뭐 금태섭,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그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진다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호 3번까지도 가능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정의당이 지금 6석이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 지금 3명 사실상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따진다면, 그러면 뭐 한 4명 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기호 3번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기호 3번과 기호 4번의 차이는 대단히 크고, 더군다나 4번이 아니고 만약에 빅텐트가 안 이루어진다면 4, 5, 6, 7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미가 거의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 이제 의석수 확보 차원에서 확보를 우리가 몇 석이나 예상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오늘 열리는 이준석 신당의 뭐 개혁신당이 창당대회를 했다, 이 기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제3지대 빅텐트가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게 문제는 또 물리적 시간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뭐 80여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 전 또는 설 직후까지는 3지대에서 어떻게든 세력 간의 규합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관측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상호 물밑에서 다섯 그 진영 간에 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기호 3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어쨌든 한 군데로 기호 3번이 되는 의석은 몰아놔야 된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2월 14일까지는 어쨌든 간에 어느 당에든 뭐 그 미래대연합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현역 의원 6명 이상을 모아놓는다면 통합은 뭐 조금 천천히 해도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당의 과제는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지지자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막 이렇게 이준석을 보고 가고 이낙연을 보고 가고 뭐 원칙과 상식을 보고 왔는데 네. 이게 합쳐지는데 나는 좀 동의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각 진영에서 자기 지지라고 완벽하게 안정화를 시켜야 아 그래 합쳐서라도 우리의 뜻을 함께 해야지라고 예. 이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과정을 좀 밟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이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좀 피해자에 가깝다 이런 표현 같은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말을 바꾼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원래 호남에 출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낙연 맞아요. 전 대표에게 충고를 했다가 지금 명령 대전이 지금 뭐 성사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이 아예 차라리 계양을로 가셔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정치 평론가로서의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그것이 성사돼서 자신한테 어떤 도움이나 개혁신당의 도움 또는 빅테크의 도움이 될까라는 건 좀 차치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조언을 한다면 네. 무조건 호남으로 가라.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자기 지지를 일단은 완전히 확고히 다진 다음에 연합을 하든 확장을 하든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의 캐릭터는 뭡니까? 3선을 호남에서 했죠. 도지사도 했죠. 호남 몫으로 사실 총리까지 했죠. 그렇다면 자신이 호남에서 얼만큼의 지지 기반이 있느냐를 입증해야 손을 잡아도 나머지 어떤 세력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세대의 그 당과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개항을 빅 매치가 될 수 있죠. 당연히 3파전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보면. 하지만 관전자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갔을 때 이재명 대표의 표를 깎아먹는 이상의 이낙연 대표의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쪽에 오히려 더 이득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어차피 그럴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원희룡 대표에게 예. 그 출향민의 호남표가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워낙에 호남 그렇죠. 표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그럼 이낙연 대표가 글로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호남표를 반분해서 3분 지게면 알겠습니다. 원희룡 대표한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계양을이 이렇게 뜨거운 게 최대 격전지로 부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직 의원인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지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 출사표를 냈기 때문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를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계양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자, 원희룡 전 장관의 지난 16일 목소리와 2022년 6월 이곳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봤는데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00m 떨어진 맞은편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했거든요. 네. 지금 이쪽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예. 또 며칠 전에 또 기자간담회에서 뭐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계양을에 와서 도전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본인을 따라오느냐라고 다소 좀 어이없어하는 그런 또 기류를 보였거든요. 기자들과의 그 차담회에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명락대전 아니죠 명령대전이 예. 이루어질 성사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네네. 원희룡 전 장관이 사무실을 근처에 지금 마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출마할 뜻이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지점인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뭐 이 대결을 피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 계양에 오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고려할 만한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야당 대표로서 본인의 지역구에 어떻게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별도로 생각할 일인 것이지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온다는 것 때문에 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변수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려할 변수가 아니다. 또 대결을 피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비슷하게 보십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빅매치. 아니 어떻게 인천 보세요? 계양을의 최근에 제가 한 7번 정도의 선거, 보궐선거 2번, 그다음에 총선 5번 이거를 한번 그 개표 상황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다 그러고 보궐선거 한 번, 2010년인가 보궐선거 예. 한 번만 이제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에서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만 이겼어요. 그때만 맞습니다. 이겼고. 근데 예. 그때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없을 때예요. 맞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가면서 보궐선거 자리가 예. 났었거든요. 네. 그때 이외에는 전부 다 그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실하게 우세인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전신의 그 후보들 간의 격차 문제거든요. 그 격차가 제3 후보가 있을 때, 예. 특히 제3 후보가 뭐 인천 토박이나 아니면 호남 출향민 중에 누가 제3 후보가 있을 때는 이 격차가 확 줄어들어요. 예.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든 원희룡 전 장관이든 인천 개항을 하고는 아무 그 연고는 없어요. 그러나 제3 후보가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쪽에서 나온다고 할 경우에 예. 네. 이재명 대표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희룡이라는 일종의 정치 거물, 이런 사람의 개인적인 그 어떤 득표 경쟁력,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 두 사람 간에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기 겁니까?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발이 인천 개항을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변수가 안 되냐? 어마어마한 변수가 저는 되고 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변수 플러스 하나는 더 있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제3 후보다. 예. 제3 후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수월하게 선거를 치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천 예. 개항을에 발이 묶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제 2022년 재보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얻은 득표수 이제 2등과의 표 차이가 그 직전 선거 때보다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제3 후보가 등장할 경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최병록 의원님의 분석인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볼 때는 지난 선거가 투표율이 56.1%였어요. 예. 그러면은 전국의 투표율보다 지방선거긴 했지만 다 후보가 다 나온 거니까 총선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56.1%면 투표할 사람이 최대한 많이 나왔다는 예. 것이고, 그리고 그 각 후보의 투표율을 보면 55.24% 대 44.75%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집도 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대부분 강성 지지층을 한 30에서 35로 본다면 양쪽은 나올 만큼 다 나와서 투표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변수가 될 만한 건 뭐예요? 중도뿐이 없어요. 중도. 여기에 차이도 결국 중도에서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줬느냐, 저는 이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 구도에서는 결국은 큰 변화는 저는 없을 것이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거기에 나가면서 중도를 좀 겨냥해서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예. 처음부터 너무 네거티브하게 아하. 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대결 구도뿐이 없는 거예요. 양쪽에 대결 정치, 뭐 혐오 정치, 증오 정치 이걸로 또 가는 겁니다. 뭔가 그리고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초점을 맞춘 돌덩이라고 거잖아요. 하면서 예. 처음 가면서 좀 그 상대에 대한 예의도 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양자 구도에서는 바뀔 게 없다. 그러나 변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 후보가 예. 중도 소구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도 소구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보면 여기 보시겠지만 10몇 % 이상은 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예.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신당의 후보가 지금 어느 쪽 성향일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뭐 아직 알 수가 왜냐하면 없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빅하우스가 만들어지면 예. 그쪽에서 그쪽에서 나올 있고요. 수도 있는 예, 그럼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낙연 아니면 원칙과 상식 예. 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의 후보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 그게 큰 변수를 줄 수 있는 후보가 아니라면 이 구도는 저는 고착화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중도층 얘기도 하셨고 두 분 다 사실 제3의 후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럼 개항을 해서 누가 당선되는지 이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한 조금 미칠 후폭풍 이런 건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어느 한 후보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을 저는 공감을 하면서도 한 가지가 더 좀 작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인천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어떤 표 흐름이 보이느냐? 인천은 사실 스윙보트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이냐면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는 13개 지역구 중에 11대 2예요. 정확하게 11대 1대 1입니다. 윤상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왔으므로 11대 2, 현재는 2인데 그러면 압도적으로 한 당이 몰아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표를 한번 보면 득표를 보면 또 윤석열 후보한테 몰아줬어요. 10개 군구에서 9개 지역이 윤 대통령 쪽을 더 지지를 했거든요. 그럼 인천은 하나의 바람을 많이 타는 곳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원희룡 후보가 간 것은 개양을만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겠다. 인천이 최근에 어떤 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그래도 그 국민의힘 쪽으로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벨트, 그러니까 일천의 어떤 벨트를 형성을 해서 서울의 한강벨트와 함께 경기도를 포위하자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갖고 인천에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인천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자신은 당선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희룡을 중심으로 해서 벨트를 형성해서 인천의 13개 지역구 중에 몇 석이나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11대 2가 아니라 최소한 7대 6이나 뭐 8대 5나 이런 정도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인천에서의 승리를 했다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난 여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아직 뭐 공식 후보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나온다면 인천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고 또 하나의 관심 지역 보겠습니다. 마포을입니다. 이곳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청래 최고위원회 지역구인데 조국 흑서의 저자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김경률 의원이 도전장을 냈거든요. 지금 이곳 상황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개양을의 타겟은 이재명 대표일 거고 마포을의 타겟은 결국 정청래 최고일 텐데요. 그렇죠. 결국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번 총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반 이재명 또는 뭐 반 민주당 이런 대척점을 세우는 것이 전략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전략만 가지고는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결국 정권의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성 성격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런 국정 기조라든지 그다음에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성적표 매기는 것이 이번 총선의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뭐 민주당의 지도부들과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프레임을 전략을 내세우는 것 자체는 저는 총선 지역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관심은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바람을 일으키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심판론을 과연 현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대안을 내는 것이 본질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마포울 등판 의사를 밝히니까 기존에 지금 총선 준비하던 김성동 전 마포울 당협위원장의 또 반발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반발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공관위원회에서 공천 룰을 발표하는 날 저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그 어설픈 부분이 좀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거는 굉장히 좀 축제처럼 딱 치고 나가게 뭐 임팩트 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형해화돼 버린 거예요. 공관위에서 공천 룰을 발표하면 이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게 강조가 되고 그게 조명을 받고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희석되고 그리고 전략 공천을 하면 아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런 전략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강조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략성이나 목표도 공관위의 발표 때문에 조금 또 상쇄돼 버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굉장히 그동안 능수능란하게 어느 정도 해왔다고 보여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약간 이제는
한 돈이 다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예. 뭐 이런 느낌을 줬다는 측면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던 건 맞아 보이는데 논란이 번지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충격이었고 참담했죠. 특정인을 거명하고 단상에 불러내서 같이 손을 잡고 퍼포먼스하고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몰랐고 정청래 의원님보다는 저희가 삶이 더 잘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서 한번 감히 요청했습니다. 여기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 검색해 보면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김성동 그 지역 당협위원장님께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뭐 이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이곳에 예비 후보로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현직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뭐 정치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에 있는 거죠. 당에서 저런 것들을 조율하는 실무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이 총선 실무 여러 번 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역을 전략공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의 출마 예상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전에 다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직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예비후보로 등록은 안 했지만 이 사람 꼭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주기 전에 정지 작업을 해야죠. 아니면 도저히 반발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럼 차라리 전략공천 지역으로 그 지역을 묶어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죠. 사전에 소통이 없었던 건 그게 맞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어차피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저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당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지금 마포울이 소각장 문제 등 뜨거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진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계속 관심이 갈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일부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대응책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되자 어제 윤재혁 원내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회동에 나섰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정리부터 좀 듣고 갈게요. 일단 지금 이 김경률 비대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 이수정 교수라든지 이수정 교수라든지 혹은 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 이영호 의원도 함께 합세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요. 하태경 의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금기어처럼 돼 있던 것을 더 이상 이렇게 묶어줄 수 없다. 이 핸드백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사과하고 그리고 함정 취재면 함정 취재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문제를 덮지 말고 정면 접해야 된다. 이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거기서 조금 더 나갔어요. 지역별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 김경률 여사의 리스크와 관련해서 TK와 수도권의 민심이 다르다. 이 얘기는 김경률 비대위원도 사실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 지역 간에 사실상 어떤 뭐랄까요 친윤이냐 뭐 비윤이냐 이런 식의 어떤 또 논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지혁 원내대표가 그건 잘못됐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어떤 와중에서 또 대통령실이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도 하고 약간의 혼선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 임명한 이후에 메시지에 혼선이 빚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간의 긴급 회동으로 이 메시지를 지금 통제하자, 메시지를 관리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틀 연속 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갈등들이 좀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 국민의 눈높이 등등을 언급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와는 분명히 지금 다른 뜻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는 예. 지금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뭐 영입 인사들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좀 사과를 하던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여론들이 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여당 내부의 다수 의견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예. 한데요. 분명히 문제 의식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이슈가 총선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 멘트를 본다면 그 기조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이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명품백을 이제 수수하는 듯한 그 영상 자체가 공개가 됐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보신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아쉬운 점이 있다, 뭐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 차원에서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이미 형사 고소가 제기가 돼서 지금 그 수사기관에 이제 중앙지검에 배당까지 돼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국민들께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명백하게 또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그래서 야당 수사에 대해서 해왔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내로남불 이런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 아니다 이런 당내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국민들은 각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있고 기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무너뜨린 거고. 국민들도 그 과정을 다 알죠. 꼭 어떻게 공작이 몰카가 이루어져 알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죄송하다. 국민 기대는 그런 거거든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공감의 여부를 떠나서 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특히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끌어안고 악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혹시 둘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예. 교감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없었어도 예. 한동훈 장관은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저는 고마워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나서서 이거를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먼저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부담스러운 정도가 예. 아니라 윤석열 지지층에서 뭐 배신하는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김경률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면 김경률 비대위원이야 기반도 보수층, 강성보 보수층이 아니고 예. 역할도 사실은 그쪽을 결집시키는 게 아니라 중도층 민심을 끌어오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경률이 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가 확장이 되면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마지막에 점을 찍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말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그 정치권의 역사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로 저는 보이는데 예. 만약에 진짜 열심히 했다면 차떼기 정당을 한나라당이 어떻게 벗어났는지도 봤을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뉴라이트라는 걸 바깥에 만들어서 외부에서 만들어서 내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내부에 대한 의구심과 답답함과 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하면 욕을 대신 해주면은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국민들이 중도층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동훈 장관은 중도층의 답답함과 화를 좀 풀어야 될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이거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조금 전에 또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앞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 수도권과 TK 출마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윤재혁 원내대표는 어제 불만을 또 나타냈습니다. 영상 보시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수도권과 TK 출마자의 인식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인식 차이가 지역별로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정 지역과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하태경 의원도 수도권 민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지금 온도차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꼭 이 문제뿐만 아니고 원래 대구 경북 지역과 그 수도권 지역의 인식 차이는 굉장히 커요. 저희들 경험으로 봐도. 근데 이 문제는 더욱더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그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 그 공천을 받은 대구 경북 의원들이 대구 경북에서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의식이 TK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이나 수도권 후보자들 사이에 출마 희망자들 사이에 클 수밖에 없죠. 저는 그거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여러 어떤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 전 표현했다고 봅니다. 근데 윤재호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을 그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지금 가지고서 자꾸 그 뭔가 수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미 여론조사니 뭐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파할 자신이 있으면 윤재욱 그 원내대표식의 시각을 가지고 이걸 대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저런 생각을 그 본인이 차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윤 원내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선친의 인연을 좀 앞세워서 김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함정이다, 치밀한 기획에 의한 불법 촬영이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은 국민들은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볼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그냥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었던 게 문제라고 봐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은 이야기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르다. 분리해서 보자. 일단 이것은 언론을 빙자한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어떤 사람을 시켜서 돈을 주고 그다음에 불법 촬영에 뭐 몰카 채워주고 그다음에 빼까지 해서 들리게 한 다음에 그 보도하겠습니까? 그 보도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아무도 느끼지 않잖아요. 그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당연히 어떤 국민도 다 받아들일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순서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백 같은 경우 그런 걸 받았는데 그 어떤 룰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라는 걸 그때 밝히고 그 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제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해서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기어처럼 이것을 꺼내지 않게 만들었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은 뒤늦게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늦었지. 거기에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지. 거기에 또 특검까지 지금 이 맞물려 있지.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뭉뚱그려서 다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면 돌파하고 분리할 사안들을 분리했었어야 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선 앞두고 이걸 또 다시 그걸 합쳐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받아들이는 지금 유권자들은 그거를 국민의힘이 호소하면서 이 건은 이 건이고요, 저 건은 저 건이고요 하고 다 분리하고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 공장 맞아요. 하지만 보관하고 있는 어떤 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모터스로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그때 이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낼지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일단 신년 기자회견을 아직 안 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기자회견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출근길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 소통이었는데 지금 이 기자회견조차도 언제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을 빨리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여셔서 지금 힘든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소 불편하겠지만 언론인들이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 직접 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 국민들이 그런 걸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취재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자회견 할까요? 아니면 입장 증명을 할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명하거나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마 용산 대통령에서 이제 의견을 수렴 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한다면 아마 이걸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방식이 뭐 윤 대통령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가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뭐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 그리고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김일성, 김정일 이 두 사람이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 표현을 두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국제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와 맞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평화를 중심에 두고 남북 관계를 가자는 거는 저는 100% 동의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표현이나 방식이 좀 약간 과하면 오히려 중도층이나 국민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노력을 했다는 건 주체적으로 뭐를 했다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남한의 노력에 호응을 해준 것이죠. 맞습니다. 그 호응을 해줄 때도 국제 정세나 자신들의 이익 관계를 철저히 따져가면서 한 거예요. 미국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나. 미국과 대화를 더 증진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증진하는 가운데서 본인들이 그 절박하게 필요한 자원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때 중재자 역할을 좀 해달라 이거구나. 그렇죠. 쌀이라든가 이런 거 얻을 수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지 저게 뭐 노력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동의를 해줬던 그리고 아니면 어렵게 동의를 얻어냈던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 을 폄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관, 안보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우리의 주적인지 제대로 식별해라.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표현이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선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민주당은 말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선대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나 우리 외교부나 혹은 우리 언론이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과 김정일 두 주석에 대해서 선대라고 우리가 주어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주로 노동신문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고요. 노동신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대 지도자의 혁명 전통 내지는 선대 수령님들의 뭐 유훈 이렇게 해서 김정일과 김일성의 그런 그 주석이라는 의미를 선대라고 표현해서 연결해서 늘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전문가들이 선대라는 표현은 이북에서 북한에서 쓰는 표현이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선대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어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노력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노력이라는 건 이거예요.
두 사람의 노력은 뭐냐면 유운을 관철시키는 거고 김정은이 이렇게 2018년 신년사에 바로 핵 완성이 두 사람의 유운이다. 두 사람의 뜻이다라고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노력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평화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핵을 내부적으로는 계속 완성시키는 3대에 걸쳐서 완성시킨 그런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적을 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경하기 때문에 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문재인 정부잖아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김정은 정권은 일관된 흐름으로 대남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를 바꿔왔어요. 예. 차곡차곡 매년 바꿔왔어요. 그거는 인민대회를 거쳐서 그렇고 그렇게 해온 것을 이렇게 그 역사적 흐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다 윤석열 정부 탓이다라고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로 앞으로 총선에서도 안보와 관련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이 발언 때문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또 하나 논란이 이제 북한을 표현을 하면서 우리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북한. 이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예. 이제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저 얘기를 할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메모를 들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메모에 우리 북한이라는 메모는 글로 써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라는 우리자가 거기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요? 예. 근데 그 저희가 확인한 거는 거기에는 우리자가 없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글로 썼을 때 우리라고는 이제 머릿속에 예. 없었던 건데 우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라는 건 저긴 말 습관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영어로 얘기하는 뭐 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 그냥 그 우리 누가 뭐 이렇게 예. 그냥 뭐 얘기할 우리 수 있잖아요. 추명록 의원님이 뭐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 제가 뭐 앵커님 편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만약에 있다면 그 북한은 우리 편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예. 그게 아닌 한은 제가 보건대는 그냥 말 습관 중에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우리 부분은 좀 그냥 덜 논란이고 언어 습관. 예. 그러니까 논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바로 그 김정일,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은 주석자를 단 적이 없어요. 예.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국방위원장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평화에 대한 노력 뭐 예. 이런 부분 그런 게 훨씬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끌려나간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강성희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제가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경호의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성희 의원님께서는 그 전에도 국회나 이런 데서 좀 무리한 행동을 여러 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기까지 했다. 그래서 규정을 따랐다 이런 입장인데 이때 당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경호와 관련된 예. 규정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위해한 행동으로 뭐 판단을 해서 그 매뉴얼에 따랐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실의 경호처에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강성희 의원이 또 이제 진실공방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지를 들어서 굳이 저렇게 입까지 막았어야 했느냐 이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과잉한 경우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심기 경호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나 뭐 소리를 지른다라고 해서 그게 대통령께 바로 어떤 위해가 간다는 것인지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좀 듣기 싫고 불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막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여야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의도적이었다면서 강 의원의 사과를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내일 규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경질까지 요구를 한다는데 이 양측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그 위치에서 조금 먼 곳에서 여러 가지 경호 우회 요소가 있는 것과 네네. 대통령이 근접한 지역에서 경호 우회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한 가까웠죠. 대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호 수칙상.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까운데 더군다나 손을 잡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은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에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경호 수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 뭐 누구는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검색 과정 거치고 한다고 하지만 사고는 늘 그런 가운데 그 나올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 수칙대로 저는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대통령 경호실은 그 수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뭐 옆에 이용호 의원도 있었고 뭐 다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강성희 의원이 저는 그 의도적으로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 경호실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런 것 가지고 진실 공방을 벌일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수칙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도적인 도발이었던 걸로 보이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도 결국 같은 절차하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도 있었고 경호가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 반면에 또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하나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얘기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입장별로 좀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강 의원 입장에서는 이 제도권에 들어오신 국회의원이잖아요. 제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렇게 저기서 문제 제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기서 끝장 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악수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정도에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과도한 행위를 한 거 맞죠? 그러면은 저도 대통령 후보를 수행을 해본 사람이 경호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수행하는 입장에서 경호하는 입장에서만 만약에 본다면 어떡하냐? 저걸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저 요소를 어떻게든 제어를 하는 게 맞고 저렇게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이게 정치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에서 이런 거를 당연히 했다 하더라도 국민 보기에 불편했으면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향후에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어떤 뭐 양해를 구하는 조치나 예고하는 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깔끔하게 끝날 일인데 이걸 싸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주최하는 측의 문제가 있어요. 김관영 도지사나 전북의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손님으로 자신들의 업적을 더 빛내고 그 업적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그 자리에 오게끔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행사가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성희 의원도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에요. 손님을 모시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역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한번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지역에 줄 과실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그걸 먼저 생각을 했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관영 도지사가 나서서 중재를 했다면 저런 일이 있을 때 강 의원 이러면 안 됩니다. 라거나 경호원들이 너무 과격하게 달려들면 제가 할 테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거나 했다면 충분히 중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각각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쪽에다 놓고 막 이러면 누구만 다치냐 결국 제가 볼 땐 경호원만 다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8일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벌어졌던 일이란 점 설명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이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한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가 철회했던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박은식 비대위원이 호남 대한 포럼이라는 포럼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단톡방에서 모 언론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해서 그 단톡방에서 이 박은식 비대위원이 광주 정신을 뭐 주사파 정신밖에로 비유를 하면서
폄훼를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민주당의 권진승 대변인과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거론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보임이 밝혀졌어요. 예. 그 오보임이 밝혀진 건 바로 박은식 비대위원이 그 사이트에 사실이 아닌 것이 뭐냐면 그 사람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글을 당장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한 글까지 캡처를 해서 박은식 비대위원이 올렸거든요. 물론 그 언론 매체 바로 삭제를 하고 뭐 오보임을 인식을 했지만 문제는 당이 철회만 하고 그다음에 합당한 그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유감 표명은 했지만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취했다는 부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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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경찰을 피해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중 차 바퀴가 터지자 뛰어서 도망치기까지 했는데 잡고 보니 음주운전 전과 3범이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소형차가 빨간불에도 속도를 더 높입니다. 옆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위험천만하게 비껴갑니다. 도주 15분쯤 지나자 앞바퀴가 터지면서 불꽃까지 튑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질주를 이어갑니다. 펑크난 차가 언덕길을 못 올라가자 결국 차에서 내려 뛰어갑니다. 지난달 1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만취한 4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20분간 추적한 끝에 운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퀴도 완전히 바람 다 빠져가지고 거의 휠로만 움직였다는 것 같아요. 이 남성은 경찰을 피해 10km 정도를 도망치다 차량 바퀴가 터진 후에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긴박하게 도주하는 바람에 검거 당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셨고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임혜동 씨가 류현진 선수에게도 돈을 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임혜동 씨 관련 김하성 선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류현진 선수까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도 협박해서 3억 원 이상을 받아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임 씨가 2022년 류 선수의 한국 로드 매니저를 맡았다고 합니다. 당시 1월에 류현진 선수의 제주도 캠프에 임 씨가 합류했고요. 호텔방에서 류 선수를 비롯해서 코치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때 류 선수에게 폭행당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참석자들은 이 술자리에서 벌어진 임 씨와 류 선수 사이의 일련의 행위들이 폭행이 아니라 장난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임 씨도 이날의 술자리 동영상을 지인들한테 보여주면서 류 선수와의 친분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돌연 이 일이 벌어지고 2달 뒤에 이 같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류 선수에게 보내면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 이렇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요.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임 씨가 김 선수를 협박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류 선수에게도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혜동 씨는 어제 김하성 선수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임혜동 씨의 입장 들어보시죠. 명예훼손에 관해서 조사받았고요. 조사 성실히 받았고 추후 남은 건 뭐 수사기관에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한테 폭행 당하셨나요? 류현진 선수한테도 3억 8천만 원 받으신 건가요?
지금 임혜동 씨가 공갈 협박 또 명예훼손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처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가장 큰 혐의는 공갈 혐의인데요. 결국 협박을 해서 해악을 고지해서 그것을 빌미로 이제 돈을 받아내는 것을 공갈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갈죄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그 범죄로 인해 취득한 액수가 5억을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건데요. 지금 이 액수가 뭐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만 3억 8천이라고 하고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도 수억 원에 그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사실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은 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범죄 혐의가 뭐 중대하다라는 부분들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할 것 같고요. 결국 구속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그리고 이 혐의를 입증하거나 소명할 만한 어떤 증거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또 도주 우려까지 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된다면 발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가수 영탁 씨가 이 거액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죠. 예천양조 백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이 간부인 조모 씨에게도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5월 이 가수 영탁 씨를 모델로 영탁 막걸리를 예천양조가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으로 연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무려 50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탁 씨와의 광고 모델 재계약을 추진을 했는데 하지만 이 상표권 등록 등의 문제를 겪다가 이듬해 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이 제조사 측에서 영탁 씨 측의 거액 요구를 언급하게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영탁 씨의 어머니가 계약 과정에 개입을 해왔고 계약이 불발된 이후에는 팬들의 조직적인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탁 씨에 대한 갑질 논란이 커지게 된 거고 이 비난이 거세지면서 영탁 씨 측이 제조사 측이 이 주장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법원이 영탁 씨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네, 정보통신망법상 지금 명예훼손에 대해서 징역형이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데요. 사실 명예훼손죄로는 대부분 이제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징역형에 뭐 집행유예가 되었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재판부가 이 죄질을 나쁘게 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탁 씨와 영탁 씨 모친이 받은 그 고통에 대해서도 많이 참작을 했기 때문에 형에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막걸리 제조업체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영탁 씨에 대한 이제 허위 사실을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판결까지 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미스트롯 3 소식입니다. 이 본격적인 1대1 데스매치에 돌입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뜻밖의 반전이 펼쳐진 대진표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게 지금 우승 후보로 꼽힌 참가자와 탈락 위기를 2번이나 겪었던 참가자의 맞대결인데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누가 이 우승 후보로 꼽힌 참가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스 김이 바로 우승 후보로 꼽힌 참가자입니다. 사실 1라운드 때부터 송가인 씨가 연상된다는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던 그런 참가자예요. 그래서 이번 1대1 데스매치에서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도 그렇지만 미스 김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윤서령 참가자 하면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패자부활을 통해서 3라운드에 올라온 참가자거든요. 그런데 7대 6으로 윤소령 참가자가 이기게 된 겁니다. 윤소령 참가자 그러니까 강자를 꺾은 강자가 된 건데요. 경기 미녀 전공을 살려서 정다경 씨가 불렀던 한이바람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곡이 고음이더라고요. 근데 춤을 추면서도 완벽한 고음을 구사해서 마스터들 앞으로의 무대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4라운드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 마스터들은 물론이고 진행자인 김성주 씨까지 오열하게 만든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무대였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 이 경연을 지켜보던 스튜디오 곳곳에서 오열하는 모습들이 나왔다고요. 제가 이번 5회의 관전 포인트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결, 국악 대 성악의 대결이었고요. 3호곡 대 4부곡의 대결이었는데 복지은 참가자가 이제 특패라의 여왕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참가자지 않습니까? 복지은 참가자가 장민호 마스터가 아버지를 여의고 작사 작곡해서 직접 부른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을 선곡을 했는데 이 곡을 들었던 붐 마스터와 은영 마스터가 그야말로 오열에 가까운 눈물샘을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웃음도 전염이 되지만 눈물도 전염이 되잖아요. 이 모습을 본 MC 김성주 씨까지 우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복지은 참가자 이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게 본인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게 들려드릴 아버지에게 바치는 곡으로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 그 마음이 마스터뿐만 아니라 객석에도 오롯이 전해져서 그날 온통 이 스튜디오가 울음바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도 이 무대 보시면서 이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에 많이 이 가슴 절절한 느낌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트로트계의 임수정, 또 트로트계의 아이유로 알려진 분이죠. 이렇게 두 명의 참가자가 빅매치를 벌였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하면서도 당신과 나이기에 못 잊어 했고 긴 세월 다가도록 그리워서네 오래전 내 미아리떡에 울려 없어도 멈춰만 여자답게 깔끔하게 보내는 거야. 자, 뭐 그야말로 빅매치였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실 누가 이겨도 손색 없는 그런 무대였지만 김소연 양과 염유리 씨의 대결 2대 11로 압도적으로 염유리 씨,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 참가자죠. 다음 라운드에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염유리 씨 하면 성악 전공자예요. 근데 성악 발성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트로트 발성까지 구사하면서 마스터들에게 극찬을 이끌어내면서 이 탑7 가능성까지 상당히 높여준 그런 참가자입니다. 또 이번 주 대국민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도 좀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1주차 때 결과를 보면 1위에 오유진 양, 2위에 빈예서 양이 차지를 했는데 이번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위가 바로 감성천재 빈예서 양이었고요. 2위가 예쁜 외모의 완성형 참가자죠. 오유진 양이 차지를 했습니다. 대국민 응원투표 앞으로도 계속되고요. 이 응원투표가 탑7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진선미를 선발하는데 그대로 반영되니까요. 내가 응원하는 참가자에게 꼭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데스매치 무대도 더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데스매치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 주 데스매치 역시 기대가 되는데 광자의 강자의 대결이 바로 데스매치라면 다음 주 데스매치에는 초강자와 초강자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 진이었던 배아연 씨와 2라운드 진이죠. 오유진 양의 맞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라운드, 3라운드를 모두 마치고 나면 진선미 발표가 됩니다. 이 발표 과연 어떤 분이 3라운드의 영광을 차지할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대 15cm의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이기 때문에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6도, 강릉 4도, 안동 6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